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70을 맞이하는 나이의 여성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제 나이쯤 되는 여성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제가 젊을 때는 환갑만 돼도 중늙은이가 다 된 마치 인생 다 산 나이처럼 느껴졌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언제 내 얼굴이 이렇게 늙었나 하면서 거울 속 내 얼굴 타자를 치는 내 손까지 낯설 때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죽어도 안 날 것 같은 세월들은 그래도 다 지났습니다. 마음의 괴로움도 많이 씻겨 내려갔지요.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을 지워낼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저도 상처를 적절히 안고 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잊으려 않고 나의 이불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이가 된 거겠지요. 그 과거들이 만든 흔적들이 내 얼굴과 내 몸에도 차곡차곡 쌓였고 그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너네 그때처럼 쓰리지 않아요. 아, 또 아프구나, 또 떠오르구나, 또 기억나는구나 하며 곧 받아들입니다. 이른을 앞둔 지금은 이제 형제도 부모도 없는 고아가 됐습니다. 뭐 이 나이대에 고아라는 표현은 허세 같지만 마음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의 산소에 다녀왔어요. 오빠와 저 2명밖에 없는데도 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라고 말하던 부모님이셨어요. 20살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곱게 살게 해준 나의 부모님. 내게 첫 세상을 만들어준 사람들. 우리 미숙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학교 다녀왔어? 엄마, 내가 몇 살인데 정말 못 말려. 친구들이 놀린다니까. 아직 고등학생인데 무슨. 아직 엄마 품 안이지. 참네. 우리 엄마는 미숙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우리 딸 엄마 두고 어디 가게. 나도 그 서인인데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지. 그러네. 우리 딸 시집가도 엄마랑 아빠랑 가까이서 살자. 알았지? 엄마가 집 사줄 거야? 기집애. 엄마랑 흥정을 하다니 아주 고약해. 장난. 그런데 집은 해오는 남자랑 만나야지. 능력 없는 놈은 감히 내 딸 못 들어가? 그럼 뭐? 그런데 엄마는 시집살이 안 했잖아. 갑자기 무슨 시집살이? 아니 뭐 엄마는 진짜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며 못된 시누이, 엄한 시어머니는 못 겪었잖아. 그거 완전 복이래. 푸하, 그래?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내 친구들이 그러던데 자기 엄마는 매일 죽고 싶어 한다고. 어? 진짜? 아이고 어쩐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사실 결혼하기 싫어. 야, 아직 멀었어. 공부나 해. 아니야,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나는 정말 걱정돼 죽겠다니까. 푸하, 참내 웃겨 죽겠네. 이 엄마는 딸내미 걱정도 안 하네. 이상한 시댁 만나봐. 헤어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소? 그런 집에 누가 시집 보낸대?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 딸 아님 되게 엄마가 늘 옆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저밖에 모르는 다정한 엄마.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많이 다니셔서 집을 많이 비우셨지만 그래도 엄마 이상으로 다정하셨던 아버지. 공부 잘하는 명문대생 오빠. 저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잘 사는 집의 귀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화목한 집에서 자라 그런 건지 결혼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20대 중반이면 시집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먼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누구보다 컸던 철없는 소녀였지요. 대학교 때 만난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전까지요. 조교, 요기 질절인데요. 아, 그래요? 네, 나오세요. 그런데 자리를 맡아 놓으신 것도 아니고 물건도 없고 그래서 앉은 건데? 여기 있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여기 펜 하나 두고 갔다 왔는데요. 네. 이거 제 펜이라고요. 아, 알겠어요. 뭐 비켜드릴게요. 비켜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요. 좀 빨리 나와주시겠어요? 그의 첫인상은 참 별나다 싶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펜 하나 두고 자리를 비워놓고 자리를 비키라니. 뭐 비켜드릴 수는 있었습니다만 정색하는 그의 표정에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긴 것도 굵은 뿔테 안경에 더먼 머리, 촌스러운 인상이었고요. 그런 그가 인연이 될 거라곤 처음에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와 마주치는 겁니다.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부딪힐 뻔했죠. 아, 뭐예요? 죄송해요. 이것 보세요. 옷에 다 튀었잖아요. 그런데 저기요. 직진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선 건 그쪽이잖아요. 뒤에 사람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휙휙 돌아서 버리면 차도로 치면 역주행 아니에요? 아, 나 바빠 죽겠는데 진짜. 그런데 이 학교학생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이 학교학생도 아닌데 와서 밥을 먹고 공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일 텐데 이렇게 예의가 없을 수 있나요? 여보세요. 말 다 했어요? 그것도 여자가. 지방교육이 영 안 됐네. 실수했으면 죄송하다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땡땡. 기가 막혀서 원. 세상이 어느 땐데 이보세요. 남자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1976년도거든요. 어쩌라고요. 비키요. 저 바쁘니까. 살다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학 새내기였던 제게 최악의 고비였어요. 모든 학과 학생들이 다 모인 학교 식당 한가운데에서 모르는 남자와 소리를 빽빽 지르고 싸우고 말았으니 그것도 신경 쓰였고요. 혹시나 저를 몰래 좋아하고 있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린 마음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더 화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너무 무례한 남자지 뭐야. 무슨 과인데? 모르지 그건. 궁금하네. 요즘 세상에 무슨 여자 남자 들먹이냐 별꼴이다. 그러니까 미친놈. 어머, 너 욕하는 거 처음 본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잖아. 괜히 나만 전부생한테 별난 여자로 낙인 찍혔을까봐 더 화나? 나 몰래 짝사랑한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야. 흐헤헤, 공진이 마련하시겠어. 아, 뭐 그건 장난인데. 암튼 그 남자 다시는 보기 싫어. 이 넓은 규정에서 왜 자꾸 마주치는 거야. 비도 오는데 짜증.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또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요. 어머나, 선생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시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우리 애 잘 부탁해요. 저기요, 어머니. 저 오늘 과외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머나, 연락 못 받으셨어요? 네, 무슨 연락 말씀이신지? 소개해준 아주머니한테 말했는데 저는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새 선생인가요? 네, 이거 미안하게 됐네. 이를 어째? 당시 집이 부유했던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사회 경험상 어머니 지인의 소개를 받고 과외를 시작하기로 한 첫날, 그 과외하기로 한 집에서 생각지도 않게 또 그 남자를 만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원래 과외 선생이었고 갑자기 잘린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도 잘 전해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몹시 당황했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과외 안 해도 괜찮은데 상황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 안 그래도 되는데 미수 씨가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죄송해요. 이분과는 같은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좀 곤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어정쩡한 자세로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남자가 저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요. 네? 왜 이렇게 구름이 빨라요? 아, 왜 그러세요? 아까 말이에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랬어요? 뭐 그건 제가 불편해서 그랬어요.
그쪽이 뭐가 불편해요? 왜 또 시비해요?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내가 불편한 것도 그쪽한테 허락받고 불편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도 곤란하네. 뭐가요? 괜히 미안하니까. 안 미안해도 되거든요. 그쪽이 이미 미안하게 만들었잖아요. 하, 참나. 이것도 내 잘못이에요? 저 그 과외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아니, 난 상관없죠. 그쪽이 하든 말든 저한테 말 안 해도 돼요. 뭐,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참나. 그럼 저 가봐도 되죠? 저기요, 배고프지 않아요? 네. 지금 딱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같이 먹어요. 네. 같이 밥 먹어요. 내가 살 테니까? 싫어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아침에 과외 잘린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서 밥 한번 먹어줘요. 어머, 진짜 웃겨? 그 무뚝뚝하고 무례한 사람이 밥을 먹자더니 싫다는데도 갑자기 불쌍한 사람처럼 구니까 또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 참 못되고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제게 다가오는 그 남자에게 저는 서서히 물이 들어갔습니다. 남자라고는 아빠와 친오빠밖에 모르던 제게 어쩌면 처음 다가온 그 남자에게 그렇게 쉽게 물이 들어버린 건 지금 생각하면 20살이었기에 가능했던 거겠지요. 그 집 진짜 웃겨요. 아까 과외하는 집이요? 네. 저는 그쪽 뗄린 자리에 내가 가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 일이야 대만이니까 그쪽이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아줌마가 예의가 너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서로 빈정상한 거죠 뭐. 그쪽이 갑자기 과외 안 한다고 해서 그 아줌마도 제대로 당황한 것 같고 그 자리에 다시 제가 들어가 봤자 또 안 그러겠어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은 갑자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종류들이거든요. 습관이에요, 그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쪽 입장에선 기분 나쁠만 해요. 그쪽도 집이 어려워요? 네? 저는 그냥 경험 삼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경험이요? 전공 근무할 곳이지 뭐 그런 경험을 해요? 사서 고생이 취미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젊을 때는 경험이 중요한 거랬어요. 다른 무엇이랑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고. 훌륭한 아버지네요. 그럼 그쪽은 생계형이라도 돼요. 말끝마다 가르치려 들고 말끝마다 가시가 있는 그에게 저도 짜증이 나서 훅 질문을 해버렸는데 솔직히 대화도 그렇고 상황을 보니 형편이 어려워 일을 하는 데 보여서 아차 싶었습니다. 뭐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다 물어놓고 이지워서 무슨. 그쪽처럼 취미로 일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가르치는 일이 업은 아니니까. 그렇구나. 뭐 암튼 잘 먹었어요. 오늘 고마워요. 그쪽 집은 어딘데요? 압구정이요. 그렇게 안 멀어요. 압구정. 네, 저는 저 버스 타면 가니까 그럼 먼저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저기 이봐요. 이후로 그는 제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철저하게 기산된 수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잘해준다기보다 묘하게 틱틱거리며 잘해주더군요. 처음엔 그런 그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느새 그가 안 나타나면 궁금해졌습니다. 어느덧 저희는 도서관에 맡아주는 친구, 또 밥을 함께 먹는 친구 등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와 연애를 하게 된 건 모순적이게도 그의 형편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저기 3학년의 최동욱 씨 학교 안 나왔나요? 동욱이야? 동욱이 집에 일 있어서 이번 주 내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집에 일이요? 네, 그런데 왜요? 집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려요? 그런데 무슨 사이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전 이만 잘 가요. 저기 혹시 집 주소 아세요? 말도 없이 이렇게 오래 연락이 안 된 건 처음이었고 허전하기도 했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그의 집.
우연의 가장의 얼굴이라도 보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참이었어요. 와, 이렇게 높은 산에도 집이 있네. 그의 집은 말로만 듣던 서울 외곽 달동네였습니다. 주소를 보고 겨우 찾아봤는데 웬 여자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의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아, 그만 좀 해요, 진짜. 그러니까 너도 생각이 있으면 말이야. 와요, 잠깐 알아서 집안을 일으킬 생각을 하라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대학을 나와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런 집구석 등남인 거 알면 누가 시집을 와요? 참나. 그래서 이번에도 망했냐? 으이구, 명문대 보는 오면 뭐해? 모자란 너. 그리고 이놈아, 우리 집이 뭐 돼서 실까지 비보 먹이고 키웠더니 뭐 없을람. 어머니가 뭐랬어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양심이 있어요?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다리가 부러졌는지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그는 마당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우연히 지나가는 척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돌아섰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그런 집에 살아보기는커녕 본 적도 없고 저와 자라온 환경도 너무 달라 보였는데 그날 그 장면을 보고 처음 저를 봤을 때 틱틱거리던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도 되고 마음 한편이 짠했습니다. 왜 여자들 중에서도 자기보다 못한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타입이었나 봅니다.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평소보다 잘해줘야지 마음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먼저 우리 학과 앞으로 찾아왔어요. 미수가 오빠 오랜만이네.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뭔데? 나 집에 일이 있어서 학교 못 나왔었거든.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뭐 나한테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나 요즘 되게 힘들었거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네가 생각나더라. 나 뭐 좋아해. 처음부터 그랬어 사실. 쭉. 진짜? 미주이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나 가진 거 없는 집 장남이지만 너한테만은 잘할 자신 있는데. 넌 나 싫어? 아니, 나도 좋아, 오빠. 뭔가에 홀린 듯 삶에 찌든 채로 학교에 돌아온 그 사람의 고백이 왜 더 진심 어리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붙여 다녔어요. 그리고 참 얄궂게도 1년 후 그 사람이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우리 애도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덜컥 애를 임신했으니 원. 휴. 그런데 사돈, 미숙이 대학도 졸업 못하게 됐으니 이제 고졸이고 결국 우리 도옥이가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집이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형편이 어려워요. 네? 집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애 임신한 애를 산동네에서 데리고 살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며느리한테 잘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나 좋은 사람이거든. 그를 사랑했지만 시어머니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에 임신을 해버렸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선 뭘 선택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포장을 해서라도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집을 해줘서 저는 남편도 없이 시모와 남편의 어린 동생과 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무식하고 괴팍한 스타일이었지만 결혼 초만 해도 저희 친정집에서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한테 잘했어요. 예, 이거 너희 엄마 갖다 드려라. 어머, 어머니 이게 뭐예요? 화장품. 웬 거예요? 내 거 사다가 하나 더 샀다. 어머나,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말이다. 네. 우리 도옥이 꽃에 대하면 또 공부해야 하잖니? 네, 그렇죠. 그런데 애까지 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니? 그렇죠. 저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너희 집에 목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게 어떠니? 내가 자영업이라도 해서
너희 뒷바라지라도 해야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요? 너도 알다시피 도옥이 아버지 일찍 죽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장난 대학까지. 정말 어휴 새가 많았다. 저렇게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래서 결혼은 좀 늦게 하기를 바랬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고 당장 돈을 벌 길이 없으니 너희 집에서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어? 남편 제대 후에도 학교 졸업, 취업까지 생각하면 또 몇 년. 아이는 커가고 남편의 동생도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친정에서 생활비를 받았을 수만은 없긴 했어요. 막연하게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했지만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쉽지 않아 보였고 그렇다고 친정에서 목돈을 얼마나 더 달라고 하라는 건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요. 사실 날도 출가 외인이잖니. 그렇죠. 그래서 죄송해요. 그런데 생활비를 매달 대주는 친정이 어디 있니? 네? 그러니까 목돈으로 그냥 떼어달라고 하라는 거야. 요즘 아들 딸 구별 없는데 왜 재산을 뚝 떼서 안 주는 거니? 시모의 말과 달리 집까지 해줬는데 더 이상 뭘 재산을 떼어달라는 건지 싶었지만 저는 시모의 성화에 못 이겨 친정집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아버지 올라오시면 말해볼게. 집해준 걸로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네가 급하게 시집가서 그렇지. 당연히 재산 증여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럼 너희 시어머니가 무슨 장사를 하시겠다는 거야? 어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서 식당을 하시겠대. 식당은 아무나 하나 힘드실 텐데. 확실히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있던 땅을 팔아 저희 시댁에게 돈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하겠다던 식당은커녕 밖으로 나가서 쇼핑하고 놀기 바빴어요.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도 공부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몇 번을 독촉하듯 물어봤지만 알아보고 있던 가게가 더 비싸게 나와서 돈이 모자라다는 둥. 더 큰 돈을 원했고 저는 남편이 제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대화하다가는 친정집이 거덜날 것 같으니 더 이상 시모에게 말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도 순진했어요. 남편은 저녁 후 1년 남은 학교를 복학했고 공부를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저러다 어머니가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해. 이제 친정집에 더 손 벌리기도 힘든데 우리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미수가 나도 힘들다. 나 전역하자마자 왜 이렇게 들들 볶아. 우리 어머니 저런 거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믿고 돈을 덜컥 들이냐. 뭐? 나는 평생 시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 관련해서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오빠, 어머니가 관련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부, 우리 아들, 우리 가족에 대한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난 얘기하듯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빠 혼자 취업해서 생활비 벌면 그걸로 어머니, 어린 시누이, 우리 애까지 다 버려먹어 살릴 수 있겠어? 친정에서 재산증여 받은 거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불리진 못해도. 휴,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나 진짜 평생을 이 집구석 버려먹여 살리려고 내 꿈이고 뭐고 없이 살았는데 너까지 그러냐?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뜯으면 어머니한테 말해볼 테니까. 남편에게 시모에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듣기 싫다며 짜증을 냈어요. 원래 친절함을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혼 전 한참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제게 잘했었는데 군대까지 기다리며 혼자 애를 키운 저로서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한 건지 싶었죠. 그런데 여보, 오빠, 여기.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어찌 보면 평생 시달렸을 남편을 너무 들들 볶은 건 아닌가 싶어 아이를 안고 남편 수업이 끝날 즈음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웬 어린 여자애랑 다정하게 걸어 나오더라고요. 오빠, 누구야? 누구? 여동생 왜 나왔어? 애까지 안고. 여동생.
사촌 여동생인데 이 근처 산다고 밥 먹자고 해서 연락이 안 돼서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애를 안고 왔네. 오늘 나랑 밥 먹기로 했잖아.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실례야, 미안. 오늘은 사촌 여동생이랑 밥 먹어야겠다. 미안, 내일 보자. 이 행동들은 다 뭔가 싶었습니다. 나를 왜 저 여자애한테 사촌 여동생이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말도 없이 와서 그래? 왜 학교에 찾아오냐? 이게 뭐야, 애까지 안고. 아니, 나랑 우리 지혁이가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 나는 학생이잖아. 내가 여기저기 임실해서 결혼한 유부남이라고 떠벌리고 다녀야겠냐? 저 여자애 누군데?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야, 바람은 무슨 개뿔 가진 게 있어야 바람이라도 피우지. 학교 후배야. 나도 이제 복학해서 적응 좀 하려고 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한테 잘 보이려고 밥 사준다고 한 건데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깽판 부리면 아우 진짜 쪽팔려 소원. 오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미혼인 척할 수가 있어? 나는 학교도 그만두고 졸지에 애 엄마가 됐는데? 그만해라. 넌 진짜 모든 게 다 내 탓이냐? 네가 나랑 결혼하고 애 낳은 것도 다 내 잘못이고 그래서 나도 너처럼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취업도 제대로 못해야 네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야 평대해지는 거야? 그날 남편은 집을 나가 3일 만에 돌아왔고 갈수록 저희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이의 첫돌. 그날만엔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길 바랬는데 끔찍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예, 왜 그러니?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는데. 어머니 어떡해요? 왜 그러니?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 예, 정신 차려봐, 예. 내 아이가 세상에 나온 후 첫 생일날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줬던 부모님 두 분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버지의 사업이 안 좋아져 여기저기 빚을 내서 저에게 돈을 해줬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남편은 공부 핑계로 제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미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댁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예, 너는 하나밖에 없는 니네 시누이 안 예쁘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오늘 민정이가 그러더라. 네가 반찬에 성의가 없다고. 반찬이요? 도시락 말씀이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쟁이 제 애를 키우며 고등학생인 시누이의 도시락까지 싸고 시모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걸로 골고루 싸드렸는데요. 예, 반찬은 기본 5개는 넣어줘야지. 국도 좀 싸고. 네, 어머머, 너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투가 왜 그러니? 뭐가요 또? 얘 지금 말 대꾸 하는 거야. 아니요. 너 내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아라. 너도 자식 키우니 내 마음 알잖니? 자야 먹여도 모자랄 때잖아, 니 시누이. 어머니, 손주 한번 제대로 안아주신 적 있으세요? 아, 시끄러워서 집에 못 있겠네. 야, 너 왜 우리 엄마한테 말 듣고야? 너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나가서 일 안 할 거면 그거라도 해야지.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네가 공주님이냐? 이제 이 세상에 너희 엄마 아빠 없어. 왕비 왕 없으니까 너도 공주 아니라고. 그만 깨어나 그 환상에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친정 부모님에게 떼어낼 돈이 없으니 남편부터 온 시댁 식구들이 다 돌변했습니다. 남편은 취업 준비를 합시고 술만 먹고 다녔고 급기야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일만 하면 얼마 못 가 그만두고 오는 남편, 대학생이랍시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는 시누이, 헛투치로 다니면서 놀기만 하는 시모. 저는 아이를 얻고 길에서 야채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서 받은 재산이 있었지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종 부리듯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도 명문대 다니던 여자인데 사람이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가니 벗어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건 아니지 싶어서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대들면 저는 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지혁이 우는데
저 좀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왜 까불어? 반성문 5장 써. 성의껏 잘 쓰면 내보내줄 테니. 어머니, 그럼 지혁이 좀 달래주세요. 지혁이 배고픈 거 아니에요? 아까 먹었는데 뭘 배고파? 내가 내 손주 굶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입 다물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세세하게 써놔. 알겠니? 어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뭘 먹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오려는 거 아니야? 엄마, 치킨 먹자. 그만하고 이리 와. 오빠가 맥주도 사왔어. 어머,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네. 끔찍한 악마들. 저는 그들에게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몸 하나 부서지는 건 참으며 버텼습니다. 엄마, 배고파. 집에 가서 김에 밥 사줄게. 좀만 기다리자, 우리 아들. 나 양념치킨 먹을래. 양념치킨? 응, 할머니가 먹는 거. 할머니가 넌 안 줬어? 응.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쩜 자기 피가 섞인 손주한테도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아들 손을 잡고 길가에서 야채를 팔다가 그대로 길에 널브러져 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혁아, 아? 만약에 지혁이랑 엄마랑 둘이 살면 어때? 그럼 할머니랑 고모랑 아빠는 같이 안 살고 따로 살면서 보고 싶을 땐 보고. 엄마가 좋아하면 나는 다 좋아. 지혁아, 미안해. 엄마가. 왜 울어, 엄마? 아니야, 안 울어. 엄마 괜찮아. 엄마, 나는 다 괜찮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지? 할머니, 고모, 아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 알았지? 아들. 당시 저는 아들을 위해 참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혼은 생각도 안 했는데, 당시에는 더 그런 문화였고, 이제 친정 부모도 없는 나는 어디서 조언을 들을 수도 없었고요. 한편으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다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악랄한 그들은 아들을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저를 괴롭히기 위해 저의 능력을 핑계로 양육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와 시누이가 백화점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여기 무슨 일이세요? 뭐긴 뭐니, 이것 좀 들어라. 언니, 제 것도 좀 드세요. 아유, 무거워 죽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옥이 맡기고 오느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네가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무슨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뭐하니? 어머니, 그래도 이런 몸 그냥 들고 오셔도. 또 말 대꾸 한다. 참네, 언제까지 자기가 대우받고 살 줄 알았나 봐. 공주님 나셨네. 휴.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그렇게 백화점 쇼핑이나 하면서 살던 시댁 식구들, 저를 짐꾼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한번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재산을 빼먹어서 집도 팔아서 전세로 옮긴 마당에 아직도 사치를 부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며 그들의 시종을 들고 백화점 1층으로 내려가는데 1층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수가. 익숙한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수가. 미숙이 맞지? 오빠. 제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젊은 남자. 그 남자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국에 돈 벌러 간다며 떠났던 저의 친오빠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지냈어? 이제 완전히 한국에 온 거야?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오빠? 그런데 제가 오빠에게 다가서자 웬 등발 좋은 남자들이 저를 막아서더군요. 이 사람들은 누구? 아이, 그렇습니다. 제 친동생이요. 이분들은 누구셔? 내 경호원들이야. 경호원? 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아, 어머니, 저희 오빠예요, 친오빠. 그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오빠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부자라고 생각했는지 금세 굽신굽신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서돈. 그런데 너 얼굴 왜 이래? 어? 너 세수도 못한 것 같은데? 그게 오늘 좀 바빠서. 그러고 왜 이렇게 말랐어? 머리는 왜 이러고? 요즘 다이어트해. 살 빼려고. 제 초라한 몰골을 보고 오빠는 금세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민망해서 당장은 둘러댔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오빠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안 그래도 너 만나려고 했는데 너랑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사람 써서 찾고 있었어. 아, 맞다. 그랬을 수 있겠다. 어머나 사돈 총각.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면 되겠네. 같이 가요. 그때 끼어든 시모가 무슨 속셈인지 같이 살고 있는 시댁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맞아, 지혁이도 데려와야 되는데. 어디에 가요, 언니? 집에 가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어요. 저는 아들 때문에 집에 가보긴 했어야 했고 이 불편한 분위기를 타개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그들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오빠 바쁘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린 언제든 다시 보면 되지 뭐. 아니야, 오빠 안 바빠. 이제 바쁜 거 다 끝났어. 너 만나러 온 거야. 같이 하자. 이 역시 눈치 빠른 오빠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 같이 가자고 한 것이었죠. 신우이와 시모는 저희 오빠 앞에서는 완전히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시집 온 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요리를 한 상을 차렸어요. 안 그래도 미숙이 오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연락이 통 없으시다고 해서 어디서 잘못되셨나 했지 뭐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는 주책이야. 그런 말을 왜 해? 아니 나는 걱정이 됐단 말이지. 오해 말아요. 암튼 엄청 멋있으세요. 밖에 계신 분들 다 경호원분들이세요? 네. 왜 너무 멋져요. 지금 뭐 하세요? 엄청 부자신가 봐요. 얘는 미숙이 내가 원래 부자다 너. 그런데 딸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하늘에 계신 사돈내외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내가 다 죄송하네. 미숙아, 형편이 많이 어려워. 그게 뭐... 근데 오빠는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오빠 오랜만에 만나서 쑥스러운가 보네. 우리 지금 엄청 힘들어요. 애도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 공부시키기도 까마득하고 우리 5식구 이 좁은 집에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이제 늙어서 애들 돕는 거라곤 손주 봐주는 거랑 집안일 살림 도맡아 해주는 거밖에 없는데. 사돈 어르신들이 살아계셨다면 한몫 크게 떼어주셨을 텐데. 미숙이를 얼마나 아끼셨어요 글쎄. 아니야. 오빠만 잘 살면 됐지 뭐. 오빠는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너도 뉴스에서 봤으려나? 사우디에서 일했어. 건설업. 어머나 고생 많이 했겠다. 나도 뉴스에서 봤어요. 중동 건설이 완전 대박이 났다더니만 서던 총각이 그 주인공이었구나. 그럼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뭐 작게? 1970년대 산유국의 경기 호황으로 건설업의 중동 진출이 붐이 일어났고 오빠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해외 취업 건설 노동자로 사우디에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 돈만 벌며 열심히 일하던 오빠는 80년대 들어서 모든 돈으로 건설회사까지 차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지요. 돈 냄새는 누구보다 잘 맡은 쓰레기 같은 시댁 식구들은 득달같이 오빠에게 달려들어 얼마나 불을 쌓은 것인지 캐내려고 했습니다. 그날 친정오빠와 시댁 식구들의 눈에 안 보이는 탐색전이 오갔고 저는 숨막힐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빠가 성공해서 돌아온 건 너무 기뻤지만 그때만 해도 그 집구석을 도망쳐 나와 오빠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미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사고 자체를 정상인처럼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빠를 보내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내게 달려들어 오빠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달달 볶았습니다. 너 잘 생각해봐. 내가 너랑 이혼 안 하고 살아주고 있잖아. 이제 네 가족은 지혁이, 나, 우리 엄마, 내 동생이야. 그래서
니네 오빠는 10년 가까이 널 못 본 채 하고 감쪽같이 사라진 놈이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부모 있고 세상 고아인 네 옆에 있어줬던 건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 가족은 우리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으면 네 부자 오빠한테 가서 한지산 떼어달라고 하라는 거지. 당신 정말. 왜? 내 말이 틀렸어? 너도 모르고 있으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알 거 아니야. 뭐가 이득인지.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또 그 얘기? 네가 임신해서 결혼한 거잖아. 내가 임신을 해서. 그럼 왜 나랑 사귀었어? 휴. 저는 와중에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도 한때는 나의 연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한때는 가난해도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건지. 그래도 내 아들의 아빠인데 제발 지금이라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마지막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네가 부자였으니까. 뭐? 네가 좋았어. 부잣집 딸인 네가. 그러니까 내가 부잣집 딸이어서 입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 뭐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고. 좋아했지, 너를. 남편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은 진심이었지. 뭐가 이유가 됐든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다 다른 거 아닌가? 너의 매력은 너희 집이었을 뿐이고. 이젠 그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하는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부인은커녕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중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혼해. 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오빠? 다 알아봤어, 며칠 동안. 어? 그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 너랑 내 조카 둘 수는 없어서 하는. 오빠, 너도 정신 차려.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생고생해서 돈 번 이유는 너밖에 없어. 내 하나 남은 가족.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 말고 그 사람들이랑 인연 끊어.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죄라고. 그래도 애 아빠니까 나는.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똑똑한 명문대 다니던 내 여동생 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오빠가 죄책감이 느껴진다. 너를 그딴 집에 시집 보내는 게 아닌데. 오빠 잘못 아니지. 지역이 생각하면 너 그 사람들 다 버려야 돼. 정신 부여잡아. 이제 오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오빠만 믿고 있으면 돼. 알겠지? 오빠, 나랑 지역이 잘 살 수 있겠지? 당연하지. 오빠가 지켜줄게, 죽을 때까지. 오빠 고마워. 이 얘기는 1980년도 이야기입니다. 당시 불안증에 거의 지정신이 아닌 저를 오빠는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상담 치료, 정신과 치료까지 시켰고 늘 제 옆에 있어주며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처럼 들러붙은 시댁 식구들을 떼어내 주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몇 번은 남편과 시댁에서 계속 찾아왔지만 오빠가 사람들을 시켜 그들을 혼내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들 지혁이를 키우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고요. 몇 번은 남편과 아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헤어지고 거의 폐인으로 살던 남편은 여전히 노숙자처럼 달방에 살며 지척거렸고 아들은 혈육이랍시고 아버지에게 저 모르게 돈도 좀 주었지만 매번 노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완전히 질려 지금은 인연을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시모는 몇 번의 절도를 하다 감옥을 들락거렸고 결국 질병으로 감옥에서 죽었다고 해요. 신우이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고요. 술집에 다니며 꽃뱀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녀도 철이 들었으려나요? 이 이야기는 전에 부모님과도 같았던 오빠가 얼마 전 오랜 숙한으로 저 세상에 간 후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꾸밈없는 글입니다. 오빠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저희 모자를 돌봐주었습니다. 모든 건 제 선택이었고 오빠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늘 제게 죄책감을 느끼며 미안해하던 오빠. 우리 오빠가 너무 보고 싶네요.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많은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먹고 살기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중동으로 넘어가 큰 고생을 했겠지요. 피 끓는 청춘을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을 파는 일이 아닐 겁니다. 여운을 파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그 모질고 힘겨웠던 세월을 이겨내고 애국하신 모든 파견 노동자분들께 뒤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저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 못하고 억압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보시기를, 지금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조금만 노력해 보시기를,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